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관세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우리 시장. 지난주 월요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 때문에 지수가 출렁거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는 스타트할 때 관세 이야기가 나왔지만 낙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철강과 알루미늄,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 상호 관세 이야기 지난주에 계속 예고를 했죠. 그러는데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걸 말하는 즉시 발효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너희가 관세 부과하면 우리도 그만큼 부과할 거야 이런 식의 논리인데 자, 시장이 일단은 뭐 지난주에 관세 예방 주사를 한번 맞았습니다. 우리 시장 크게는 흔들리진 않고 있는데 긴장감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좀 깔려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특징주의 흐름을 보니까 52주 신저가, 52주 뭐 신고가의 그 갈림길은 역시나 실적에 있습니다. 그렇죠. 역대 최고치 실적을 낸 종목들은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연속 적자 탈피하지 못한 기업들은 줄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시즌의 실적도 꼭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 시장 실적 시즌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오늘도 저희가 하나씩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나 업종, 종목들 보면서 시장 더 분석해 볼까요? 함께 이슈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들 싱크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업종이나 테마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이라든지 엔터가 조금 강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충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업종이나 테마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원의 개수도 많지만 빨간불로 바뀌고 있는 업종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게 뭐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지난주처럼 관세 타격에 바로 시장이 출렁거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체력이라든지 지난주에 이런 학습 효과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로봇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로봇주들 시장에서 어쨌든 앞으로의 대세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뭐 휴머노이드 뭐 미국의 공무원들 다 로봇으로 대체해버릴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는 삼성뿐만 아니라 SK그룹도 로봇에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관세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세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HBM,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있고 철강 알루미늄 말씀드렸잖아요.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철강주들은 좀 떨어지는데 오히려 알루미늄주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난주에 이제 샘 올트만이 왔다 가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부각받는 업종들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업종들이 지난주부터 조금씩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전력 반도체도 함께 엮이면서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뭐 여전히 강하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특별한 것이 엔터주가 오늘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관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세에서 조금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고 관세 피해를 덜 보는 업종을 뭘 봐야 하냐? 계속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엔터주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에다가 중국 쪽에서도 역시 우리나라 엔터 관련된 교류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죠. 이러면서 엔터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뭐 SM 같은 종목들이 특히 상승 탄력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남북경협이라든지 원전, 조선 역시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정치인 관련된 테마주들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엔터, 중국 쪽의 이야기랑 약간 엮일 수가 있겠죠. 이런 관련된 업종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말 쉬고 왔더니 또다시 관세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도 똑같은 양상이 나타났는데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이번 주에도 주말 사이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업종을 꼽았습니다. 철강과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25%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에서 수출을 하든지 전부 다 관세를 부과하겠다. 오늘부터 미국 시간으로 10일부터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또 약간 주춤했죠. 움츠러들었습니다. 철강 관련 종목들,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부담받겠구나라는, 안 그래도 철강주들은 요즘 주가도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관세까지 맞게 되면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형성됐고요. 아까 이 알루미늄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중국에 또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이제 중국도 10일 오늘부터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미국이 부과한 것이 한 번 더 중국에 보복을 하기 위한 관세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발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한다기보다 중국을 타겟으로 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관세를 부과할지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알루미늄은 오늘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철강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중국의 보복 관세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또 큰 게 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어떤 나라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그만큼의 관세를 똑같이 부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미국의 시간으로 10일이나 11일 정도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만약에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바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관세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세가,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관세가 부과될지 이것도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이슈들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종목들, 관세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주를 좀 모아봤습니다. 미국 쪽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약세 출발하는 흐름들이 당연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포스코홀딩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철강 기업이죠. 현재 2.3%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증권에서도 매수, 신규 리포트를 내긴 했습니다만 목표 주가를 이전 대비 하향한 흐름들이 있었고요. 당분간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부양책이 얼마만큼 나와줄지, 그리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게 단기 관전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철강 업황 전반적으로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고부가 가치 제품에 사활을 걸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3세대 강판이라고 얘기하고 자동차 강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강판이란 고강도 그리고 성형성은 디자인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걸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5% 하락하면서 21,600원 선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국제강 역시 2.3%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알루미늄은 혹시 오늘 튀는 것을 보고 반등하는 것을 보고 관세 영향에서 제한적인가라는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또 시장 한편으로는 2월에 불이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대체재인 알루미늄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일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남선 알루미늄이 2%, 그리고 알루코 대표적인 알루미늄 또 관련주인데 1.5% 상승하고 있다는 점, 오늘은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연일 관세 태풍,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세에서 그러면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트럼프의 입김이 좀 덜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찾아보자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뭘까? 오늘 시장에서 바로 부각되고 있는 게 엔터주입니다. 자, 엔터주가 최근에 연초 들어서 상승률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뭐 보호하기 위해서 뉴진스나 BTS의 음원에다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나마 관세 전쟁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업종이지 않을까. 그런데 또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창조적으로 이렇게 엔터에 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엔터주들은 이런 관세에 좀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음원 콘서트 티켓에 관세 부과하는 것은 뭐 쉽지 않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 뭐 미국에서 이런 관세의 자유로운 업종뿐만 아니라 중국 쪽의 수혜를 지금 받을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하면서 지금 무비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고 최근에 또 우리나라 가수들에 대한 인기가 중국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엔터주들이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인 이슈도 어쨌든 조금 엮여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얼마 전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직접 만났는데 여기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고요.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서 올해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고려해보겠다,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교류, 이 한한령의 완벽한 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엔터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연초에 실제로 엔터 4사, 우리나라의 빅4 엔터주들이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또 엔터주들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주가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뭐 관세 충격에도 K-팝은 못 막는다라는 심리가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엔터주 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있네요. 대표적으로 디어유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되겠습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아티스트와 팬을 연결해주는 글로벌 팬덤, 팬 아티스트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 진출을 앞으로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현재 6% 상승하면서 4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2.6% 상승하면서 신고가 53,800원 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이제 블랙핑크 솔로 활동이 흥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치를 상회하는 투어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도 BTS 그 완전체가 컴백을 하고요.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그 흥행도 이런 부분 좀 뒷받침되면서 앞으로 이익 개선이 지속될 가능성을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현재 3.2% 상승하면서 24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역시 신고가 행진에 동참을 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주요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8% 넘는 상승세로 94,900원, 엔터주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 4% 상승하면서 8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여기도 신인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만나보시죠. 자, 오늘 또 뜨거운 업종이 로봇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협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로보틱스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에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은 그룹이 바로 SK그룹입니다. SK그룹도 역시 로봇에 대한 투자나 앞으로의 사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했던 그런 과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SK그룹 쪽에서 유일 로보틱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인데 이제 SK그룹에서
유일 로보틱스의 지분을 계속 높여가게 되면 삼성처럼 역시 유일 로보틱스도 SK그룹으로 편입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찍었다가 지금은 약간 내려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이따가 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왜 그러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특명을 내렸답니다. 지금 뭐 HBM도 뭐 잘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다른 사업, 앞으로 유망한 사업, 먹거리가 될 사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키워라라고 특명을 내렸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SK그룹과 협업을 했거나 SK그룹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도 뭐 그렇고 CMS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요.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조금 쉬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어느 정도의 쉼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뭐 이외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에서 공무원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AI나 로봇을 사용해야 된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또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로봇 관련 종목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SK 최태원 회장은 AI 로봇에 대해서 그동안 꽤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주축에 대해서 AI 로봇 사업을 하라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SK그룹 내에서 ICT라고 통신 계열사 이쪽을 주축으로 생태계 시장을 좀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SK텔레콤 0.5% 상승하고 있고 유일 로보틱스가 오늘 상한가 강과 동시에 지금은 약간 풀렸지만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K그룹과 협업의 가능성이 부각이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2차 전지 자동화 공정 과정에서 조금 더 힘을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로봇인데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장에서 강자입니다. 현재 10% 넘는 상승세로 2,18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로네메카는 워낙 그 IPO 할 때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협동 로봇이 기반화된 그런 자동 로봇 시장에서 강자의 그 면모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자체 개발한 AI 쪽에 뭐 학습 모방에 이어서 최근은 그 충돌 회피 그쪽을 이제 개발해서 시장에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물을 알아서 피해가고 안전 경로를 스스로 설정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2% 상승한 35,0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타 시총 5위까지 올라온 레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오늘은 좀 빠지고 있죠. 4% 넘게 하락하면서 좀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찰지는 매물이 나오는 거겠죠.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뭐 관세 충격이 있지만 선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니까 어떻게 오늘 또 시장을 대응해야 할지 개별적인 종목 대응 전략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에는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으로 꾸려갈 텐데요. 저희 채팅창에 궁금증 남겨주시면요, 함께 하시는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장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말만 지나고 나면요. 네. 이 트럼프의 여러 가지의 발언들,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관세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무관하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게 네. 우리가 이미 트럼프 일기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던 말, 요즘은 한참 많이 잊고 계시는데요.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가 협상에 나왔을 때 상대방에게 나는 미친놈이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면서 그런 당황하는 그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어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건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세가 처음에 뭐 보편 관세다 얘기 나오다가 그게 반발이 심하니 이제 상호 관세라고 말을 바꿨는데요. 우리가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너희들도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해서 양쪽 정부가 그 국민들한테 그 관세에 대한 부담을 떠넘기고 정부는 자기 그 말 그대로 예산을 늘려갈 수 있는 재정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자는 건데요. 미국은 재정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했다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민 생활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미국은 같은 정책을 쓸 수 없는데 실제로 미국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반도체나 자동차 같이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게 끼케야 인텔이나 뭐 퀄컴 같은 곳에서 나오는 이제 반도체를 수입해 오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를 충분히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퀄컴에서 사오는 게 더 싸기 때문에 또 라이선스도 일부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그 상호 관세를 부과해서 너도 관세 부과하면 되지 않냐 식으로 하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좀 상대적으로 더 손해가 큰 편이죠. 이러한 정책 때문에도 이런 상대 관세나 관세 정책 때문에 이게 관세 정쟁이라고까지 불리면서 전 세계가 모두 이제 고민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관세 정책을 들고 나올 것인가. 중국은 지난 그 조 바이든 정부 때 부과했던 관세에 더해서 이번에 10%를 더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은 참지 않았죠. 곧바로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바로 이어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바로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미국 내, 그러니까 중국 내 소비를 하고 있는 뭐 그 미국의 소비주들, 그 소비주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제 중국 정부가 이러한 소비에 대한 이런 조사를 하겠다 하면서 거기다 세금을 더 뭐 세금뿐만 아니라 과징금까지도 부과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주들은 여기에 좀 식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이런 소비 관련주들, 특히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이 대거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라는 CEO 효과로 예전에는 올랐지만 이제는 역으로 그 CEO인 일론 머스크가 유럽에 대해서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월권적인 발언들을 해놓으면서 이러한 반감이 테슬라 자동차의 판매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월 달 유럽 내에서 테슬라 자동차의 판매율이 굉장히 떨어졌죠. 그리고 아마존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실적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아마존의 실적이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거 가이던스를 제시하는데요. 그 가이던스가 예상을 좀 하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내 소비가 피크를 친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도 하면서 이 또 한편 이제 수소트럭 이 니콜라가 이제 파산 위기에 빠졌다는 게 이 전기차나 수소기차나 이런 분야에 대한 이런 스타트업에 대한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그런 시각들이 더 커지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신경 써야 할 건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을 끝내고 나서 일본 수상이 나와서 미국에다가 앞으로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겐 고스란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린란드에서 영토의 하역을 나타내면서 나토 그러니까 이 그린란드 지역에 지금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미군을 주둔시켜서 이걸 아예 점령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현재 그린란드를 보유하고 있는 덴마크가 반발하면서 나토가
유럽군을 만들어서 유럽군을 이 그린란드에 진주시킬 수도 있다라는 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토 내에서 미국과 이 유럽에 있는 나토 가입국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자지구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슬람권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정책으로 경제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인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혼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면에서 지금 다양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슈들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결국에는 이번 주 역시나 트럼프의 여러 가지 발언 속에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와 테마는 어떤 게 있는지 이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뭐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 그리고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트럼프 앞에 말씀드렸던 관세랑 또 연장선상에 볼 수 있는데요. 이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조선주죠. 지난 연말부터 말씀드렸지만 조선주는 이제 호황국내에 진입해서 실적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 내에 이제 그 MRO라고 해서 미 해군의 MRO 사업도 받게 되고 또 더 나가서 미국이 법을 바꾸게 되면 네. 미 해군의 그 군함까지도 우리가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말 그래도 여기다 또 미국이 이제 그 LNG를 수출할 수 있게 되는데 그 LNG를 수출하는 LNG 운반선을 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종은 대표적으로 트럼프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이 될 거고요. 그리고 관세에서 좀 떨어져 있는 엔터주들은 올해 진짜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슈퍼스타들인 블랙핑크나 또 BTS 완전체로 복귀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K-팝이 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쪽은 이제 젊은 세대들, 5세대 걸그룹들의 경쟁이 진짜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관전할 만한 재밌는 요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연예 기획사마다 5세대 걸그룹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 SM도 이번 2월 24일인가요? 이게 뭐 Heart to Heart라는 그 새로운 걸그룹을 내놓게 되는데요. 네. 걸그룹들끼리의 경쟁이 이것도 참 재미있는 관전거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엔터주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서 주식을 고스란히 빼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36.11%에서 올해 2월 3일 날 32.18%로 축소했다는 사실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뭔가 좀 메리트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연결돼서 원달러 환율도 1,450원대 공방전이 벌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나마 좀 다양한 건 이 4대 금융지주 같이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이자 수득만 약 40조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금융주들은 안정화돼 있고 고수익을 얻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돈이 가장 모이는 건 AI 쪽입니다. 이거는 샘 알트만 그 CEO, 오픈 AI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삼성전자도 만나고 SK 하이닉스도 만나고 또 카카오하고는 아예 그냥 이 AI 동맹을 맺기도 하고 했던 것들은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AI 쪽에서 뭔가 실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이쪽 분야에 돈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AI 동맹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제 미국이 이런 스타게이트라는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 그 종목을 중심으로는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개장 직후만 하더라도 관세에 대한 우려 속에 국내 증시 양시장이 갭을 굉장히 내리면서 개파락으로 출발했었는데 지금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유가증권 시장도 그 낙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환율적인 부담 측면, 그로 인한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은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 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남겨주셨어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관세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학주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빠진 화학주가 반등할 수 있을 특히나 LG화학이 궁금하다라고 지금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화학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화학주는 기본적으로 화학주가 이제 정밀화학이 있고 기초화학이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네, 특히나 그쵸.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초화학입니다. 그래서 기초화학은 중국 쪽도 기초화학 공장들을 이 플랜트라고 그러는데요. 네. 석유화학 플랜트를 많이 만들었고 아. 중동도 아예 석유만 파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 중동 내 그러니까 아랍 그 산유국들이죠. 네. 산유국들이 자신들의 땅에 이 플랜트를 짓고 아예 그냥 소재를 만들어서 팔겠다고 하다 보니 기존에 우리가 이 기초 소재나 정밀화학으로 재미를 봤던 분야가 중국과 이 중동 지역의 아랍 그 산유국들이 뛰어들면서 네. 이 시장이 레드오션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국제유가만 보면 뭐 괜찮다 싶었는데 요즘은 이런 경쟁 국가들이 쏟아내는 이 물량 때문에 공급 과잉이 몇 년 동안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쪽 말고 또 다른 쪽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여러분들은 좀 시각을 좀 바꿔서 손절미를 치더라도 그걸 대안을 해서 손해본 것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뭐 생각해 보니까요, 화학 뭐 전통 산업이 실적이 경쟁력이 떨어져서 불안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실제로 실적도 안 좋았는데 코로나 때 생각해 보면요, 그 일회용 장갑 만드는 회사라던가 아니면은 그리고 트레이닝복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스판 관련된 기술력을 또 인정받아서 그래도 실적 방어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AI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 특징 섹터로 AI 챗봇을 들고 오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부분 집중하고 계실까요?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AI 챗봇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우리가 AI 모델을 갖고 직접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기업들은 우리가 오픈 AI가 됐든 중국의 딥시크가 됐던 이런 업체들이 만들어낸 AI 모델을 갖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그 AI 모델을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해서 내 사업에서 이 AI가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고객들에게 내 상품을 추천한다든가 내 상품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챗봇이 진짜로 돈을 버는 AI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기존의 오픈 AI라고 해서 굉장히 비싼 비용이 들여서 개발한 AI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AI 챗봇을 하는 쪽에서도 AI 모델을 갖고 와서 사와서 쓰기 위해서는 돈을 그만큼 많이 지불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딥시크가 기존의 AI 시장이 갖고 있던 이러한 공식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미국 정부가 이 중국의 딥시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우리나라 정부도 나서서 정부 기관은 사용하지 마라, 또 대기업들도 사용하지 마라.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픈 AI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카카오 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중국의 딥시크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오픈 AI에 생산된 AI 모델과 이 중국의 딥시크가 만들어낸 그 AI 모델은 가격 차이가 천지예요. 그리고 그 오픈 AI가 개발할 때 사용한 도구인 이런 AI 가속기, 우리가 AI 반도체라고 부르는 것들, 그 엔비디아에 생산하는 건데 그게 뭐 H100이나 A100 같은 최첨단 그 반도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중국은 H800이라는 중국에 제공되는 저사양의 반도체를 갖고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고비용이 들지 않고 말 그대로 저비용에 고효율을 낼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AI 챗봇 업체들도 그에 합당한 실적을 낼 수 있는, 즉 비용이 줄기 때문에 수익을 조기에 달성해서 손익분 기준을 넘길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I 챗봇 분야를 잘 보셔야 되고 여기에 카페24 같은 경우 이게 파란색을 나타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코난 테크놀로지나 네이버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이 AI 챗봇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챗봇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언급을 해주셨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좀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두 번째 이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해서 두 번째 이슈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어떠한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면 될까요? 네, 이 방산 쪽은 트럼프랑 관계되는데요. 네, 트럼프가 나토에 대해서 이 국방비, GDP 대비해서 국방비 부담률을 5% 이상 가져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고 너희 유럽인들이 유럽의 안보를 책임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5%까지 달성하는 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GDP에서 이 5%를 국방비를 차지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예산에서 그러니까 재정에서
이 부담하는 거 줄여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복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GDP 대비해서 국방비를 5% 이상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가 있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폴란드 같은 경우는 바로 옆나라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는 이 국방비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차 그러니까 수입을 해간 이 K 방산들이 대부분 폴란드 쪽으로 많이 수출이 됐고요. 요번에 폴란드는 2단계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입을 하기 위해서 실사를 하고 있는데 2단계부터는 우리나라 이 현대 로템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 현지에 폴란드에 있는 방산업체와 협작으로 거기에 현지에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요번에 K2 흑표 전차에 대해서는 이 폴란드에 있는 그러니까 이 방산업체죠. 방산업체 공장을 그 폴란드 정부가 실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이 2단계 수출 계약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그 2단계가 한 800대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탱크 K2 흑표 전차를 SKD나 CKD 형태로, 그러니까 부품 형태로 수출을 하고 현지에서 이 부품을 받아서 조립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LIG 넥스원도 중동 지역에 이런 그 유도 무기들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데 이 또한 그 중동에 있는 아랍 산유국들이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방위 분담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이런 트럼프의 요구가 결국은 미국의 군산복합체 무기를 수입해 가라는 의미인데도 우리 한국의 무기들을 수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무기가 주한미군을 통해서 미군에게 너무나 친숙해져 있고 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무기를 호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FA-50 그 경전투기를 그러니까 몰 수 있는 파일럿은 고스란히 F-16을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싼 F-16을 사기 전 단계로 FA-50을 구매하는 국가들은 즉 폴란드가 그런데요. 나중에 F-16의 고객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미국이 이러한 부분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회를 타서 우리나라 K 방산을 많이 수출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 등이 그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로 인해서 방위 분담 증액이 좀 늘어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판로는 더욱더 다양화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고요. 현대로템, LIG 넥슨, 한화시스템 언급해 주셨습니다. 방산 기업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 이슈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오픈AI처럼 폐쇄형 AI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토종 기업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매출을 우리 이런 플랫폼 회사 중에 처음으로 10조를 돌파하면서 나름대로 AI에 대한 투자도 한 5천억 정도 매년 R&D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이 정도 매출 성장을 가져왔고 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이버가 앞으로 AI에 대한 R&D 비용을 줄이면서 그만큼의 수익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런 면에서 이 네이버는 향후 올해 안에 실적이 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네이버가 개발한 그 하이퍼클로바 X라는 이 AI 모델은 우리 한국어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이 네이버 연구원 이런 AI를 개발하는 연구원하고 저녁 때 밥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똑같은 AI 모델이라도 한국어로 개발된 모델과 영어로 개발된 모델은 그 커스터마이징에서 각 회사들이 사용할 때 차이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를 해외에 수출하기는 어려워도 우리 내수 시장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AI 모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과 오픈AI의 AI 모델을 사쓰기보다는 하이퍼클로바 X를 사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네이버의 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이버 매수가 22만 원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미 넘어버렸죠. 그리고 또 목표가는 30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매는 21만 원 했는데요. 결국은 이 목표가라는 것도 실적이 분기마다 늘어나는 걸 확인하면 더 올려잡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수가도 역시 더 올려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매수를 하실 때는 그 매수할 수 있는 총액에서 일정 부분을 분할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 수량을 늘리는 목적을 갖고
매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제가 22만 원을 제시해 드렸지만 이미 23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22만 원에 계속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22만 5천 원을 올릴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네이버 올해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그런 좋은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네이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제 목표 주가 30만 원, 손절가 2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김태현 파트너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심리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오늘은 경제 전망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심리지수 중 가장 활발히 이용되는 두 가지가 바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CB소비자신뢰지수입니다. CB소비자신뢰지수는 자영업자 경영, 일자리 여부 등 노동시장에 집중하고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미래의 구매 계획이나 물가 전망 등 소비생활과 가계 수입 상태에 초점을 맞춰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알아볼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매월 5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약 50개 항목을 질문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를 측정해 수치로 나타낸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1950년대부터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조사연구소에서 매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표의 목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민간 소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심리가 내수 경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내수 경기는 미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소비자가 느끼는 개인과 경제 상황을 알아보고 기업의 경제 활동이 어떤지를 읽으면서 시장의 종합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통해 읽어낸 분위기는 3개월에서 6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다른 지표들이 좋아도 소비자가 앞으로 지갑을 닫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소비자의 결정이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지금 다른 지표들이 안 좋아도 소비자가 지갑을 열겠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경기 상황이 활발해질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다고 느낀다는 것이고 100보다 낮다면 경기가 나빠졌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지수가 낮아진다면 미국 달러의 가치와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미국 경기가 나빠진다고 파악하고 달러는 약세, 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은 오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지수가 올라간다면 반대가 되는데요. 달러 가치와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가능성도 커진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경제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도 경제 트렌드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엔 저희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중국 시장 출발 상황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 전환하면서 일단은 힘을 내고 있고요. 중국 시장은 지난주에는 계속 딥시크발 좋은 호재 때문에
기술주들이 중국 시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지난주 금요일에도 1%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하는 상승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지난 금요일에 1%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도 역시 0.4%대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쪽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 자,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면 오늘 코스닥이 그래도 힘을 냅니다. 0.4% 넘게 상승 탄력을 보이는데 뭐 엔터주들도 올라가지만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올라가는 게 꽤 있거든요. 뭐 올릭스도 오늘 굉장히 좋고 그리고 보로노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펩트론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떻게 또 어떤 종목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제약바이오 투자 방법 세워야 할지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을 확인을 해봐야 될지 오늘은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때 어떤 기업인가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두 개 정도 이제 치매 진단 키트가 상용화돼 있는데 이 첫 번째가 피플바이오 거고 두 번째가 퀀타 매트릭스 거입니다. 피플바이오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네. 같이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피플바이오의 혈액 치매 진단 키트 제품 알츠온 같은 경우는 이미 2021년에 신의료 기술 인증을 받으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진출을 이제 활발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쵸.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퀀타 매트릭스입니다. 퀀타 매트릭스요? 네, 지난해 10월, 2024년 10월에 퀀타 매트릭스의 혈액 치매 조기 진단 키트 알츠 플러스가 평가 유예 신의료 기술로 선정이 돼서 이제 올해부터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의료 기술이 뭔가요, 이게? 네, 평가 유예 신의료 기술은 네. 임상 시험을 거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까지 받은 제품 중에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제품들은 신의료 기술 평가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미리 이제 현장에서 의료 현장 제품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 이 정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신의료 기술 평가가 완료돼야 이게 완전히 상용화, 자유로운 그쵸. 상용화가 되는 건데 그 전 단계에서 한 2년 반 정도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트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알츠 플러스라고 이제 퀀타 매트릭스 제품은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반 동안 이제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퀀타 매트릭스에게 어쨌든 뭔가 이점을 준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효과가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검증된 건 아니지만 아직 그래도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피플바이오는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치매 치료제 관련된 수혜가 있을 거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죠. 자, 퀀타 매트릭스는 그러면 후발주자로 들어왔단 네. 말입니다. 그럼 네네. 어쨌든 피플바이오와 네. 경쟁이 네, 붙어지게 맞아요. 경쟁을 하게 되는 경쟁 건데 구도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점이 있겠죠? 뭔가 더 장점이 있어야 네. 이쪽을 저희가 투자하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직접 퀀타 매트릭스 대표를 만나고 그래요? 왔는데요. 일단 이제 국내에서 혈액으로 치매 조기 진단을 하는 제품 중에서 네. 유일하게 이제 간이 인지 기능 검사, 뭐 임상 치매 척도 검사, 뭐 전문의 진단 이렇게 치매를 검사하는 다양한 이런 인지 기능 테스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랑 이 혈액 진단 키트 제품의 결과값이 이제 우상향, 그러니까 얘가 좋다고 나오면 얘도 좋다고 나오고 얘가 나쁘다고 하면 얘도 나쁘다고 나오는 이런 유의성을 보였다. 이걸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이 포인트를 이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의 제품들은 그럼 어떻길래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여쭤봤더니 방향성이 다른가요? 다른 제품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요? 인지 기능 검사에서는 되게 나쁘다고 나왔는데 혈액 치매 진단 키트 결과는 엄청 또 좋게 좋다고 나오는 나오고. 이렇게 서로 이제 방향성이 상관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결과값이 오.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 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다는 거죠. 지금 그래프를 네네. 보시면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네, 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우상향하고 네, 있는 거죠. 맞아요. 이제 가로축이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 인지기능 저하군 테스트. 가운데 거.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도 인지기능 저하 테스트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중증이고 그리고 왼쪽의 세로축이 이 알츠 플러스가 이제 더 위로 갈수록 중증이다라는 걸 말해주는데 이제 오른쪽에 중증이니까 위에 이제 지수도 올라가는 그래서 우상향을 보이는 그런 결과값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보통 인지기능 검사라고 말을 하면은 네. 병원에서 어쨌든 의사와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면담을 해야 그렇죠.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고 그런 맞아요. 건데 맞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게 상관관계가 나왔다는 것은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뭐 의사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이런 경향성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아닌가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 그런가요? 물론 상관관계는 이제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병원에서 의사분을 만나서 면담을 통해서 어떤 결과지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네. 이렇게 테스트질의 객관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최소 30분에서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혈액 치매 진단 키트는 결과가 그냥 혈액만 한 방울 뽑아서 넣으면 바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최대 하루고요. 반나절 정도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러니까 의사랑 굳이 뭐 그쵸, 예약을 뭐. 잡거나 네. 테스트를 보겠다고 신청을 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그 테스트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혈액에. 그쵸. 그런 점에서 엄청나게 편리하다. 편리하겠네요. 그래서 뭐 퀀타메틱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제 갈수록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스마트폰 사용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뇌 건강 챙기는 것도 좀 일상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건강검진센터에 진입을 하면 이제 한 최소 40대 연령대 분들부터 그냥 매년 또는 2년에서 3년 주기마다 한 번씩 뇌건강 체크를 위해서 받아보는 그런 정기적인 생태계를 검진을 받게 되는 네, 그런 사이클을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치매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키트를 이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퀀타메트릭스가 그러면은 아까 네. 이렇게 알츠 플러스가 네.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인지 검사 결과랑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다른 회사들은 그게 안 맞는 안 경우들이 맞는 경우도 있다고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뭐 기술이나 뭐 배경 뭐 이런 게 뭘까요?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혈액 치매 진단 키트는 그 바이오마커라고 우리 몸의 이제 생체 표지자라고 하거든요. 그게 치매인지 아니 쉽게 말해 그게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인지 아닌지를 이제 보는 그 인자가 하나입니다. 하나 기존 제품은. 네네. 근데 여긴 4개입니다. 네 4개. 개. 그래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치매 기전 단백질이거든요. 이거 외에도 갈렉틴, 안지오텐신, 페리오스틴 뭐 이렇게 4종의 바이오마커를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더욱 촘촘하게 치매 유발 단백질 인자들을 이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알츠 플러스의 정확도는 75% 정도로 완전 높진 않습니다. 네네네. 기존 제품보다는 낮습니다. 그런가요? 네, 피플바이오 거보단 낮은 거예요? 네. 기존 제품은 네네. 이제 80%대고요. 그런데 이제 회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건강검진센터에 이 제품이 진입을 했을 때 그냥 충분히 쓰일 수 있는 정확도 수치다. 이 75%라는 건. 네. 그냥 평균적으로 75%는 뭐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지만 이 정도면은 충분히 검사 판별할 정도는 정확한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대규모 임상을 통해서 이 정확도를 높여갈 그럴 의향도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어쨌든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네. 결국에 이게 아까 퀀타메트릭스 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정기 건강 검진에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나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냐,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혈액 치매 진단 키트 국내 시장이 한 2천억
원 정도 네네. 되거든요, 규모가. 그런데 이제 일단 이 시장에서 3년 내에 매출 100억 이거는 이제 무조건 달성하겠다 이렇게 약간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 안으로 대형 건강검진센터 진입을 마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잠깐 언급드렸듯이 생태계 그러니까 뇌 건강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상 건강 검진 받듯이 뇌 건강도 챙기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예방, 관리, 진단, 뭐 거의 관련한 어떤 영양제까지 네네.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해서 매출을 내는 그런 전반적인 생태계 구축하겠다 이런 게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최대 20년 일찍 조기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런데 사실 그동안은 지금 상용화된 치매 약을 보면 중증, 완전 중증 환자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약이고 FDA 승인 받은 약은 또 이 약이 맞을 확률도 30%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경증 환자를 위한 완전한 치매약은 없다고 보여지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뭐하러 내가 20년이나 일찍 먼저 이걸 알아야 되냐. 네, 진단을 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또 퀀타 매트릭스 설명에 네네. 따르면 이제 스웨덴에서 엄청 대규모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했대요. 한 1조 원 들여서 예. 했는데 뭐 식사랑 신체 활동, 사회 활동, 인지 능력 강화 훈련, 그리고 심혈관 위험 요인을 관리를 하면 이 5가지를 관리를 하면 실제로 치매 발병률을 25%를 낮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논문에까지 실렸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생활 패턴을 바꿔도 이런 치매 치매를 줄일 발병 수 가능성을 있으니까. 줄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뇌 건강을 정말 관리한다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런 퀀텀 매트릭스 같은 회사가 만들고 있는 진단 키트를 통해서 내가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미리 좀 인지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걸로 뭔가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네. 이런 전략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퀀텀 매트리스와 뭐 피플바이오와의 뭔가 경쟁이 앞으로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적으로 이제 흑자전환 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주가의 흐름은 좀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퀀텀 매트리스 맞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는 알테오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쨌든 알테오젠이 또 이슈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또 알테오젠 주가가 조금씩 약간 올라오고도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주에 1,550억 원 규모 상환 전환 우선주 발행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거에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4일에 이제 1,550억 원 규모 네네. 상환 전환 우선주 RCPS 43만 4,848주를 발행한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네. 발행가액 주당 35만 6,433원입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NH투자증권, 한영증권, 뭐 DB금융투자 포함해서 한 24개사나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RCPS 발행으로 일단 주가 상승을 이제 오랫동안 주가 상승 좀 억눌려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금 조달 이슈 해결이 되면서 좀 해소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번 증자는 특이한 게 알테오젠에 상당히 유리한 어떤 투자 조건으로 그러니까요. 네, 마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럼에도 24곳이나 참여를 해서 왜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원래는 뭐 알테오젠 쪽에서는 뭐 CB 전환사채로 그냥 할 거다 이런 네. 이야기들도 있었고 네. 아니면은 뭐 전환 우선주 CPS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RCPS로 갔어요. 이 네. 이유는 뭘까요? 네, 그래도 자신이 있었다는 건가요? 네, 일단 참고 삼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CB 같은 경우는 일정 조건에 따라서 보통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어떻게 보면은 주식 관련 사채를 말하고 그쵸. CPS랑 RCPS는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로 전환 주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회계상으로 CB는 부채로 잡히고요. CPS랑 RCPS는 자본으로 인식돼서 기업의 부채 비율을 높이지 않습니다. 알테오젠이 이제 RCPS를 최종적으로 발행을 한 건 지분 희석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RCPS는 전환 조건들을 중간에 뭐 바꾸거나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주식 전환을 또 막을 수도 있고 또 가격도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최대한 희석시키는 걸 막아주죠.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쨌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RCPA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투자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제약이 있는 네. 그런 조건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자금이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를 이제 네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가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은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랑 MTA라고 물질 이전 계약, 그러니까 기술 이전의 이제 전 단계 격인 MTA를 이제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빅파마만 해도 뭐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 길리어드 이렇게 빅파마 쟁쟁한 곳들이 이제 나오는데 올해 1분기 안에 새로운 빅딜이 나올 거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시장에서. 네. 네, 그렇군요. 또 빅데이터 이야기가 나오면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은 어쨌든 RCPS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흥행을 받았어요.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지난해 이때 RCPS 이야기 나올 때 또 하나 나왔던 게 특허 관련된 이야기였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그때 주가가 엄청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RCPS 같은 경우 일단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뭐 결국에는 이 특허 문제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특허 같은 경우 잠깐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지난해 11월에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에 사용된 제형 변경 기술이 경쟁사인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찌라시가 증권 시장에 돌면서 주가가 한 차례 급락을 했고 또 여기다가 이제 머크가 할로자임한테 어떤 이제 특허에 대해서 등록을 한 다음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런 소식까지 또 이제 네네, 전해지니까 주가가 또 떨어졌죠. 그래서 45만 원이었었는데 지난해 12월 20날에는 27만 4천 원까지 떨어졌죠.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한 건 머크가 알테오젠을 대신해서 엄청 적극적으로 그 특허 방어에 나서고 있다라는 그렇더라고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전에 할로자임이랑 대리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알테오젠의 지원군인 머크를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맹렬히 신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RCPS에서 자금이 몰린 거다. 네. 결국엔 머크를 믿고 알테오젠도 믿지만 네. 머크가 어쨌든 그만큼 뭐 소송전을 뭐 본격적으로 머크가 한다는 것 자체가 알테오젠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볼 소송을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심리 때문에 RCPS 자금이 많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금을 모으게 됐는데 네. 이 돈 가지고 그럼 이제 알테오젠이 앞으로 뭘 할까요? 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1,000억 원 정도는 이제 운영 자금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 중에서 또 550억 원은 공장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그 이제 핵심 플랫폼인 ALT-B4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제 CMO 위탁 생산을 맡겼었는데 다른 곳에 대리로 맡겼었는데 직접 생산하겠다라는 거죠. 자체적으로. 네, 네.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많이 네.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 공장을 또 자체적으로 짓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빅파마가 오더한 어떤 수주 계약 규모가 상당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네, 그래서 공장을 지어도 우리가 이 공장값 정도는 충분히 회수할 커버할 수 수 있다. 있겠다. 이런 자신감, 기대감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000억 원이 아까 운영 자금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게 비용 규모가 뭐 공장 뭐 다 따지고 뭐 본사도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다
고려를 해도 좀 많이 큽니다. 1,000억 네네. 원이라는 그쵸. 규모는. 그래서 이게 이 돈으로 새로운 물질을 기술 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해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가 말한 걸 보면 네. 자금적 여유가 생기면 임상 1, 2상 단계 물질을 이제 들여와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실제로 했고 향후에 파이프라인을 또 인수하거나 인수합병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가지고 올해 안에 이르면 올해 안에 새로운 소식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지난주부터 또 주가의 흐름이 약간씩 흐름이 바뀌었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일단은 뭐 빅파마와의 계약 추가적으로 또 나올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고, 마치 모은 자금을 가지고 뭐 공장 증설도 하고 뭐 M&A와 관련된 아니면 라이센스인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니까 관련된 이슈 나오는 거 저희가 한번 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석지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또 좋은 기업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지부진한 지수의 연속, 밭 로봇주 매기 확산, 하드웨어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입니다. 자, 또 한 주가 시작됐네요. 자, 그 미국 증시는 부러운 게 그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 트럼프가 뭐 유별나다고 트럼프 반대파에서는 얘기하지만 저렇게 떠들 수 있는 이유가 일단은 잘 나가니까 그렇죠. 지금 과연 뭐 그 한때 IT 버블 뭐 얘기도 있었잖아요. IT 버블 때처럼 거품이고 뭐 지금 이 트럼프 정권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뭐 워렌 버핏이 현금을 가장 많이 쌓아놨고 그 약간 위기설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거를 또 갱신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과연 살면서 그 나스닥의 IT 버블이라던가 서프라임 같은 거를 뭐 얼마나 맞을까를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를 맞을까봐.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맞으면, 그러니까 미국이 맞으면, 그러면 다른 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걱정하는 게 저는 이게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대한민국 증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그러면 서브프라임이나 예를 들어서 뭐 YT 버블 같은 게 터졌다고 해봐요. 그럼 그때 미국 걱정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나요? 그 국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미국이 망가지면 국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망가져서 무슨 반사이익으로 국장이 막 뜨고 이런 알고리즘이라면 미국이 망하기를 바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미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세계가 망하는 것을 바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미국 증시 좀 망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비관론을 막 여기 주입시키는 게 참 그렇죠. 생각을 잘 해보면 바보 같은 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뭐 당연히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었죠. 대공황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대공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공황도 있고 그 전에 대공황도 또 있어요. 다른 대공황이.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는 뭐 코로나, 서브프라임, 뭐 IT 버블 이런 것들이 2000년대 들어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무슨 태평성대가 계속되는 증시는 없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뭐 1년마다 나타나면은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 힘들겠죠. 근데 이제 10년마다 나타나는 것을 계속 바라고 그럼 10년 만에 나타나는 그 위기 때문에 9년 동안 투자 기회를 그럼 날려버리고 매년 그러면은 다음에는 터질 것 같아. 또 다음엔 터질 것 같아. 내년에 투자해야지. 또 내년이 올해가 됐더니 올해 진짜 그런 거 터질 것 같아. 왠지
그럼 내년에 또 투자해야지. 그럼 평생 그러면은 10년, 20년 투자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터지면은 다른 나라 증시는 박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뭐 이게 너무 잘 나가가지고 뭐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를 지지 안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미울 거예요. 왜 저렇게 나대고 나대고 무슨 뭐 파워를 못 전다고 하고 자기가 뭔데? 그 자기가 뭔데가 아니라 자기가 뭡니다. 그렇죠?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쭉 이어나오고 있잖아요. 다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지금 뭐 관세를 부과해서 서로가 경제가 어렵고 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실적이 꺾이지 않으니까 관세를 부과해서 서로가 맞부딪히더라도 그만큼 감당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 망하길 바라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다우 산업지수가 지금 일단 정고점에서 꺾였습니다. 자, 뒤로 갈게요. 다 조정을 받았는데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커플이 더 많이 빠진 걸 알 수가 있겠죠. IT 위주로 빠졌다는 것이고 나스닥은 지금 다시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자, S&P 500도 수렴. 다 지금 수렴 과정으로 갔어요. S&P 500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금 다시 방향성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얘도 지금 다시 내려가서 이제 방향성이 지금 없는 방향성을 위아래로 결정하기 전에 수렴형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죠. 4대 지수가.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는 혼자 독야 청청. 자, 지금 위로 이제 갔고요. 독일이 지금 굉장히 부활을 하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브라질은 지금 올라가려다 이제 꺾였고요. 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올라가려다가 좀 꺾였고요. 신흥국의 힘은 별로 없고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릭스가 뭘 내세우려고 하더라도 일단 증시가 강하고 나라가 강해야 뭐를 떠들어요. 그렇죠? 지금 뭐 브릭스가 뭐 한다니까 뭐라고 했어요. 브릭스가 자기만의 통화를 구축한다고 하니까 달러 패권에 도전해서 트럼프가 만약에 그러면 너네 100% 관세 부과해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위협을 할 정도로 권위가 큽니다. 자, 상해는 지금 일단 조금 올라왔습니다. 심천도 보겠습니다. 긴 춘절 연휴를 지나고 나서 조금 좀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심천은 지금 더 올라갔거든요. 자, 61선 돌파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니케이도 지금 미국 지수랑 비슷하죠. 방향성이 없는 수렴형의 그 도가니 속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이동 평균선 이렇게 오목하게 모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몸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대만은 일단 위로 쳤어요. 역시 TSMC가 도요타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그 힘이 역시 여기 작용된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애매모호하죠. 이게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하루 오르는 것 같은데 다음 날 되면 다 뱉어내고 뭐 그런 과정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요. 역시 120일선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 심합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자, 코스닥은 일단 뚫어내긴 했는데 이 코스닥이 단독으로 이제 뭐 바짝 올리지 못하죠 또. 그렇죠? 코스닥의 코스피보다는 조금 낮긴 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원달러 환율이 문제죠. 원달러 환율이 차트가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21선 위를 안착을 해가지고 이게 또 불씨가 살아있단 말이죠. 이게 외국인이 매도를 강하게 때려버리면 그렇죠? 다시 또 치솟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 예뻐지면 안 돼. 이 그림이 예뻐지면 안 돼요. 그렇죠? 원달러 환율 차트의 그림이 너무 아름답게 변하면 안 됩니다. 코스피 차트는 완전 어글리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게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예뻐지려고 하고 있어요. 불안해요. 자, 지금 이 원유는 완전히 지금 하락을 했죠. 자, 지금 뭐 서로 관세를 이렇게 맞부딪혀서 하게 되면은 그냥 전 세계가 경기가 침체돼요. 서로가 수출입을 안 하려고 하니까 비싸니까 자국 내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다가 이제 전쟁들도 이제 막 그렇죠. 이스라엘도 전쟁도 조금 저기 언론에 별로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죠. 가자지구도 이제 정리 수순에 들어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뭐 협상 얘기 자꾸 나오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없어지고 있죠. 그것보다 더 큰 아까 말한 수요 견인이 없어지고 있는 수요 견인. 사실 전쟁 같은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단기예요. 전쟁이 아무리 오래 지나더라도 이 원유나 이런 구리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수요입니다. 수요. 디맨드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미국 혼자만 잘 나가고 있잖아요. 미국 물건을 수입하는데도 많을 텐데 거기다 관세를 엄청나게 저기 뭐 서로가 부과를 해버리게 되면은 서로 부담이죠. 소비자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가도
기름구도 맘대로 못 써요. 여기다 막 세금에 막 다 붙어가지고 관세고 뭐고. 뒤로 가겠습니다. 유가가 안정된 게 또 좋지만은 또 않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은 거라, 안 좋아서 싼 거라. 자, 670억 정도 팔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1,200억이 돼 버렸네요, 벌써. 그렇죠? 지금 코스닥이 너무 많이 팔고 있는데요. 뒤로 가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는 좋은데 코스닥이 오늘 수급이 안 좋아요. 자, 지금 670억 거래소 기준으로 팔아가지고 2월 6일 날 산 거는 거의 지금 다 팔아버린 상태입니다.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장 마감까지 얼마나 매도세를 늘릴지 봐야 될 것 같고, 자, 미국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는 많이 없어요. 지금 플러스가 그나마 큰 게 이제 이 일라이릴리 그리고 엔비디아 이 정도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좀 약해요. 0.14밖에 안 되고 지금. 자, 참고로 이제 그 일본은 항상 보여드리는데 대만은 제가 가끔만 보여드리는 게,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랑 시차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랑 똑같이 9시에 열리기 때문에 시차가 없어요. 근데 대만도 9시에 열리는데 대만이랑 우리나라는 1시간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연으로 10시 20분부터 시세가 제공돼요. JHTS에서는. 그러니까 10시 20분이나 넘어서야 제가 대만 시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좀 늦게 드릴 때 보여드리는 거고, 일본은 15분 지연이기는 하지만 9시에 시차가 없이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9시 15분 정도에 제가 따니까 이거를. 자, 그리고 뭐 차이라고 하면 얘는 점심시간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얘는 점심시간이 1시간 있어요. 대신에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우리나라 3시 반, 9시에서 3시 반은 똑같은데 중간에 1시간을 쉬어요. 대만은 점심시간이 없는데 우리나라랑 시차가 1시간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시에 개장하는 게 된다. 실제로 대만은 대만 9시에 개장합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만 시세를 뭐 가끔 보여드린다는 거,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미국 특징주 중에 아마존을 볼게요. 아마존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세요? 처음에 뭐 맨 처음에는 원래 막 도서관 하던 책 팔던 회사예요. 초창기의 모습을 아시는 분은. 그쵸, 책 팔던 회사, 책을 팔다가 요것저것 팔아서 다 돼가지고 지금 다 팔죠. 온갖 세상 만물이 아마존에 있잖아요. 근데 그 아마존이 이 지금 온라인을 다 먹은 다음에 오프라인 사냥까지 나서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백화점, 유통마트 다 망했죠. 거기서 이제 코스트코, 월마트 같은 것만, 충성도 높은 것만 살아남은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 홀푸즈 마켓 같은 유기농 비싼 거, 고급 상류층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특정 타겟층, 아니면 아예 백엔샵, 그렇죠? 달러트리, 달러 제네럴 같이 다이소 같은 애, 이런 것만 살아남고 애매모호한 애들은 다 망한 거죠, 아마존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은 이제 뭐가 됐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걸 먹어서 유통회사에 공룡이 됐는데, 지금은 또 유통회사 공룡의 모습이 아니죠.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통에서 버는 매출보다 얘는 클라우드 업체예요.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 업체입니다. 그렇죠? 얘는 이제 IT 기업이에요. 유통 기업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지금 2025년 2월 10일 날 지금 아마존닷컴이 떨어진 게 가이던스, 그러니까 이 2025년에 대한 이 계획이 좀 낮게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트루이스트에서는 충분히 펀더멘탈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그래서 투자액 매수를 유지했는데 목표 주가를 270달러에서 265달러 하향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존에서 가이던스도 그 자신감이죠, 이게. 자신감도 조금 적어졌고, 여기 투자액 매수는 유지됐지만 목표 주가가 낮아졌다는 소식에 일단 이 장대 음봉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아일랜드계 많이 일본에서 이제 많이 익숙하죠. 이 섬처럼 떠버린 거, 여기에 갭 상승이 있는데 여기 또 개파락이 나서 이 덩어리가 마치 무인도처럼 떠버렸잖아요. 이게 아일랜드 갭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일봉이야 워낙 자주 변하기 때문에 아일랜드 갭이 자주 출현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무슨 추세 전환이 확 됐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어지러워. 예를 들어 여기도 추세 전환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하락 갭이 나왔고 여기 상승 갭이 나와서 구멍에 뚫렸으니까 이게 아일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세 전환이에요. 상승 추세 전환. 근데 이게 상승 추세 전환이 뭐 그래도 많이 갔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또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주봉 이상에서 이런 아일랜드 갭이 크게 나타내면 의미가 꺼요, 좀. 근데 일봉에서는 좀 자주 왔다 갔다 한다. 그렇죠? 어쨌든 하락 아일랜드 갭이 나왔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귀주 못해줍니다. 좀 반등을 했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아시죠? 상해 시총 1위는 귀주 못해주고 심천 시총 1위는 CATL이에요. 그렇죠? 술 주식이 1위라는 거를 중국 주식 아예 안 보시는 분들 몰랐죠.
술 주식이 1위이기 때문에 쟤는 사실 좀 매매모호합니다. 그렇죠? 뭐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던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대만의 TSMC 얘네들이랑 결이 완전 다르니까 상해 증시는 술 주식이 1위여 버려서 그쵸? 고량주의 산업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CATL은 그래도 관련이 있죠. 2차 전지 회사니까요. 이 2차 전지 CATL이 지금 훨씬 저기가 좋죠. 상해 기준 모태주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심천지수가 상해지수보다 지금 좋은 거예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의 차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CATL 잘 나오고 있어요. 자, 도요타 자동차가 일단 쳐져버렸죠. 이게 지금 니케이 증시가 지금 못 가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도요타 모터스. 이건 사실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그 시가총액 1위고요. 이 지금 도요타 모터스 TM은 ADR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건데 왜 제가 여기다 TM을 쳤냐면은 일본 증시 뉴스는 여기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미국 거를 치면 나오거든요. 어쨌든 같은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냐 일본에 상장되어 있냐 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무는 똑같죠. 같은 회사니까요. 그래서 도요타 모터스가 1, 3분기 4월 달에서 12월 실적이 매출 4.8%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요. 그리고 그 미국 회계 기준으로 한 EPS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시장에서는 프리마켓에서 3.17% 상승했는데 오늘 열린 일본 증시에서는 뭐 0.12밖에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시장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미국 시장이 지금 좋으니까 똑같은 기업인데 미국 시장에 있는 도요타 모터스는 조금 더 좋아요. 차트를 보면은. 근데 일본 본토 증시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는 조금 처져 있어요. 근데 같은 기업이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 왜 대만 가권 증시가 지수가 아까 박스권 상단으로 갔고 일본 니케이는 못 간지 이거 보이시죠? TSMC는 이렇게 치솟았거든요. TSMC 한 번 여기서 더 슈팅 나면 다시 역사상 신고가 갑니다. 이거는 일본은 아까 엔이고 얘는 대만 달러예요. 1125달러. 자, 여기 네, 이거는 뉴스 없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 특징주 무라타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삼성전기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 맨날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삼성전기 뉴스, 삼성전기 레포트에 맨날 나오는 애가 무라타 얘잖아요. 이게 바로 그 무라타예요. 무라타 제작 6981. 어디서 나와요? 삼성전기 하면 MLCC. 그 산업의 쌀같이 생겨가지고 거기 핸드폰에 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경쟁회사가 여기서 1등하는 MLCC에서 세계 1등하는 회사가 일본의 무라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라타가 조금 뭐 수주가 안 좋으면 삼성전기가 반사이익 그러니 뭐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라타입니다. 오늘 무라타가 4.2 급등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으로 스마트폰 부품, 자동차 전자 부품, 다양한 전자 부품을 개발한다. 그렇죠? 삼성전기랑 저희 같은 계열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잘 팔리고 MLCC가 잘 되면 무라타, 삼성전기가 잘 올라요. 근데 일본 증시에서 무라타가 오른다. 그럼 삼성전기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무라타랑 삼성전기를 엮어서 보는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커플로 맺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1위 기업이 별로 없어요. 특히 소부장에서는 더 그렇고 소부장에서는 일본 애들이 다 1위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랑 우리나라랑 짝꿍을 커플로 맺어서 같이 분석하는 연습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로봇이 압도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물론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도 있는데 종목 숫자가 적고 자, 로봇이 지금 1등인데 로봇 와 지금 거의 코스닥 종목 도배가 됐습니다. 오늘 일단 제일 상승률이 높은 유일 로보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 홈페이지인데 자, 로봇 8이 있죠. 자, 근데 뭐가 틀릴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 8을 만들잖아요. 유일 로보틱스도 로봇 8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어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공장 그림. 레인보우 로보틱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뭐 그려져 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카페 그려져 있어요. 카페에서 커피 타주는 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카페에서 커피 타주는 팔이고 유일 로보틱스는 공장에서 일하는 팔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공간 자체가 다른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목에 넣었던 거랑 똑같죠. 지금 이게 전이가 되고 있다고요. 카페에서 일하는 거는 벌써 우리가 많이 보셨죠. 음식점 가서 서빙할 때 로봇이 서빙하고 있어요. 근데 공장에는 이제 협동 로봇이 이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후발로 움직인 거죠. 그다음에 이 뉴스가 있잖아요. 유일 로보틱스에 대해 SK의 지분 투자로 인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대신증권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리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오르는 게 아까 상한가도 갔었고 지금 이번 달에 오른 게 이게 월봉이잖아요. 이거는 월봉을 해놨는데 이번 달에만 무려 43.33% 올랐습니다. 여기 고점 다 뚫었죠. 그렇죠?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는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파를 만들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푸드앤베버리지에서 일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서 이게 후발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유일 로보틱스, 이름 그대로 유일한 로봇주로 우뚝 섰다. 대담한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잘 부각되지 않은 그러나 꼭 알아야 할 투자자로서의 투자 전략이라면 채워야 될 때 꼭 지침이 될 만한 그런 이슈들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요. 오늘도 그런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온전선과 LS전선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특이한 지분 교환에 나섰다고 하거든요. 그 속뜻은 뭐가 있을지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키온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LS전선이 가온전선의 최대 주주이잖아요. 예, 예. 근데 최근 보니까 지분율을 많이 높였다고 하는데 예. 과반이 넘는 지분율인데 지분율 높인 이유를 좀 살펴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오늘 좀 자세히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경영권을 획득하려고 그러면 한 20%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경영권을 그러니까 단독 주주로서 뭐 20%가 있는데 여러 주주들이 뭐 10몇 %까지 있으면 사실은 뭐 나머지 주주들이 이제 연합을 할 수 있으니까 20%는 약간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20% 넘으면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고 볼 수 있고 30% 넘었다 그러면 뭐 안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LS전선은 이제 이번에 가온전선의 지분을 인수하기 전에도 지분 60% 넘었어요. 그 지분 60% 넘었는데 추가로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분을 갖다가 이제 그 거의 80%까지 올렸으니까 근데 독특하다 이런 어떤 경영 방식이 있나? 왜 굳이 지분을 인수했을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경영권에 대한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럼 사실상 저는 처음에 이 공시를 봤을 때 가온전선을 상폐시키려고 그러나 왜냐면 80%까지 지분을 높이면 추가로 뭐 90% 넘어가면 나머지 주주들 설득을 하거나 공개 매수를 하면은 상장 폐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장 폐지를 하려고 그래서 생각을 해서 이제 한번 공시를 찬찬히 뜯어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언제 벌어진 일이냐면 작년 11월 19일 날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LS전선이 가온전선이 LS전선에 유상증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한 물량이 이번에 합쳐서 80.71%까지 상승이 되고 그러면 LS전선도 가온전선에 뭘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뭘 주냐면은 그 미국에 있는 그 LSCUS라는 법인이 있었는데 이 법인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지분 82%를 가온전선에 주고 가온전선은 대신 신규로 이제 지분을 보통주를 발행을 해서 유상증자죠. 보통주를 발행해서 보통주 발행한 물량을 LS전선에 가져가는 일정의 수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핵심은 LS전선이 가온전선의 지분을 갖다 높이는데 단 1원도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가온전선은 이제 상장사이고 LS전선 비상장사인데 LS전선이 가온전선의 지분을 갖다 높이고 싶으면 가온전선의 상장사니까 들어가서 이제 장중 매수라든지 시간에 거래를 매수를 하면 되는데 단 1원도 높이지 않으면서 무려 82%까지 지분을 높였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온전선의 최대 주주가 LS전선이고 이전의 지분율은 역시 과반이 넘게 높았습니다. 67.83%인데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더 지분율을 높여서 80.71%로 이제 올라서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건데 일단 뭐 통상 지분율을 높이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가온전선을 매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왠지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현물이란 물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건, 뭐 책상, 뭐 TV 이것도 물건이지만 예. 이 주식시장에서 현물이 하면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 뭐 심지어 어떤 그 갖고 있던 공장을 넘긴다든지 땅을 넘긴다든지 이런 것도 다 현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창업을 할 때 어디 정부에다가 국제까지 신청을 할 때 너가 이 과제에다가 니네 기업이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된다 했을 때 돈을 투자하는 방식도 있고 다른 방식 뭐 너네
종업원들 너네 R&D 연구원에 인건비를 갖다가 니네가 투자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모두 현물로 들어가는데 LS 전선이 가온전선의 지분을 높이는데 단 1원도 현금을 넣지 않고 현물을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현물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양사가 2017년에 설립한 LS CUS라는 이제 그 미국 법인인데 해당 법인의 지분을 LS 전선이 그 가온전선에 넘깁니다. 그래서 그때 2017년에 처음 설립을 했을 때 양사의 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가온전선이 18%, LS전선이 82%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온전선은 LS전선의 관계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LS CUS의 지분을 인수하지 않아도 그 LS CUS가 미국에 있는 법인인데 미국 법인이 뭐 나름 역할이 있었겠죠. 역할이 있으니까 가온전선 입장에서는 18%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LS CUS에게 야 우리 갖고 있는 가온전선이 주로 생산하는 제품이 이제 중저압 케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압 케이블이 있고 고전압은 말 그대로 이제 볼티지가 높은 거고 그보다는 낮은 중전압 케이블을 양산을 하는데 이거 양산을 하고 미국에 팔고 싶으니까 팔고 싶어서 설립한 법인이 LS CUS거든요. 그러니까 가온전선 입장에서는 비록 18%이지만은 야 우리 제품을 너네 미국 정인에 팔아준 역할을 해줘 했을 때 당연히 어느 정도 수수료를 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온전선이 100%를 인수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LS전선은 야 우리 지분 80%를 가져가. 대신 너네 보통주를 가온전선에게 너네 보통주를 우리한테 줘라고 이제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온전선의 지분이 높아진 것인데 이 현물 투자를 통해서 LS전선이 가온전선의 지분율을 확고하게 높였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가온전선이 LS CUS의 지분을 그렇게 높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첫 번째 의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LS전선이 어쨌든 지분율을 가져오는 데에서 주식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떻게 가져온 건지 궁금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미국 법인의 지분을 넘겼으니까. 예. 그리고 가온전선 그게 100%가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일정 부분에도 지분을 띄어서 가온전선에 줬어야 되는 그런 흐름이 있을 테 LS전선에 줘야 되는 가온전선의 입장도 있을 테니까 그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온전선 유상증자를 해서 유상증자로 생겨난 보통주를 LS전선에 넘겼는데 우리가 다 주식 투자분들 다 이해를 하고 아시지만 내가 관심 있는 종목, 내가 투자한 종목이 유상증자가 공시가 딱 떴다. 그럼 일단은 마음이 안 좋아요. 유상증자라는 거는 원래 1,000억짜리 시총 1,000억짜리 기업이 유상증자를 200원 했다, 20% 유상증자 했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이 20% 순간적으로 20%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유상증자는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가 종종 주가에 호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떤 경우냐면 유상증자를 해서 벌어들인 돈을 갖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제품을 갖다가 공장을 증설하는데 사용합니다. 이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해당 돈을 갖고 공장을 증설하면은 똑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공장 증설로 벌어들인 매출이 더 부가가치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상증자는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것 같은 유상증자는 가온전선 유상증자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법인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는데 대신 무려 기존의 주주들에게는 40% 정도의 주가가 희석되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일단 들죠. 그러니까 두 가지 유상증자는 일단은 내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온전선 주주들 입장에서는 일단 싫어할 만한 유상증자인데 두 번째 40%가 희석되는 것도 너무 충격적인데 대신 받아오는 것이 만약에 이거보다 더 가치가 있는 50%, 100% 가치 있는 주식이다라고 하면 할 만하죠. 근데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봐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보통주 한 668만 주 이거를 이제 받는 거죠. 가온전선 쪽, LS 전선 쪽에서. 그런데 이게 무려 그러면은 몇 % 늘어나는 건가요? 그래서 원래 주식에서는 68%가 주식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68%를 뭐 단순한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는 산수인데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40%가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40% 주가 떨어진 대신 아까 LS CUS 미국 법인의 82% 가져오니까 만약 LS CUS의 미국 법인의 가치가 40% 희석되는 것보다 더 많다. 그러면 할 만하죠.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가온전선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내 자산이 갑자기 40% 날라갔고 그럼 40% 날라간 것의 이득은 누가 취했느냐? LS 전선의 주주가 이득을 취한 거예요. LS 전선의 주주들은 주로 이제 LS에는 LG그룹의 반개거든요. 그래서 구씨 일가들의 대부분이 이제 그 최대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갑자기 이제 갑자기라는 표현이 애매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차곡차곡 준비해서 유상증자를 단행했을 테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득이 생기는 이런 거래다. 그러니까 이 이득에 대한 거래가 정당한지 가온전선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싫어하는 게 기존 주가를 이제 희석시키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인데 네. 지금 보니까 무려 67%나 주식 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희석 부분이죠. 그게 이제 40% 되니까 예. 주주들은 당연히 싫어하는 거고요. 예, 예. 가온전선 입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 법인을 넘겨받은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실물 가치가 괜찮으면 비슷하거나 뭐 괜찮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 희석되는 주가보다 높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슷한데 그러면 예. 되는데 그 가온전선의 그 이사진들도 이해를 좀 시켜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주주들도 함께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아니라는 해석 같습니다. 제 그렇죠. 느끼기에는. 예. 그러면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괜찮은 건지 예, 예. 그것도 우리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실적은 거에 대한 나는 곳인지. 예, 질문이 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도 공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외부 평가에 대한 그 어떻게 이제 평가가 나왔던 공시가 있는데 그것도 네. 작년 11월 19일에 나왔던 걸 제가 찾아냈는데 공시를 보면 당시 3일 회계법인이 거기에 대해 추정한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가온전선이 21년도까지는 적자였는데 23년, 24년 무엇보다 25년부터 영업이익이 대폭 성장을 해요. 그래서 세전 영업이익,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뭐 세후는 그 정확한 순익은 이제 추정하기 힘들고 세후 영업이익을 갖다 보면은 25년부터 29년까지 대폭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했을 때 그 3일 회계법인을 실사했을 때 발표한 몇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전제를 했냐면은 그 가온전 이 LS CUS가 영업이익률이 기존의 가온전선이나 LS 전선보다 영업이익률이 2배가 난다. 그러니까 거의 10% 육박한 영업이익률을 미국 법인이 낼 것인데 그러면 10% 육박하는 제조업의 10%라는 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컨대 뭐 토요타 자동차 대단한 회사라고 여겨진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인데 토요타 영업이익이 10%가 넘어요. 현대차도 10% 넘었죠. 그 정도의 어떤 그 LS CUS가 영업이익이 10%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대단한 제품을 갖고 있냐, 대단한 기술 경쟁이 갖고 있냐라는 걸 추정해야 되는데 그 추정에 대한 간접적 증거자료 무엇이면 가온전선이나 LS전선의 제품을 갖고 LS CUS가 이제 그 현재 미국 현지에서 판매와 유통하게 되는데 가온전선과 LS전선의 영업이익률이 5%예요. 5% 좀 낮아요. 그러면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 상품을 내놓는 생산자 입장에서 영업이익 5%인데 이 상품을 미국의 현지에서 유통하는 유통법인의 영업이익률이 10%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25년도부터 29년까지 세후 영업이익을 추정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그래프가 그걸 갖다 그래프로 도식화한 것인데 이 추정이 과연 정당하냐, 이게 합리적이냐라는 질문이 달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다면 사실 10%의 가온전선보다 2배가 많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면 이거는 사실 너무나 낙관적인 영업이익을 추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고 이 질문이 타당한지 이 답변이 추정이 타당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그 LS전선에 질문했더니 LS전선이 뭐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냐면은 네. 저희가 거기서 세부적으로 답변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유는 없죠. 그 이유는 없는데 자기 기자 입장에서는 궁금함이 생기니까 아니 어떻게 10%의 영업이 생길 만한 다른 별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했더니 저희 답변할 이유가 없고 공시자료 이외에는 저희가 발표할 게 없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답변했던 것은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의구심을 더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LS CUS의 그 영업이익을 그렇게 추정한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낙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뛴 게 아니라 앞으로 뛸 것이다. 그러니까 2년 그렇죠. 전까지만 예. 해도 적자를 기록했던 미국 법인인데 예.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잘 할 거니까 몸값을 후하게 쳐달라라는 걸로 느껴지는데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예. 가온전선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닥 내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예. 좀 보셔야 될 그래서 것 설령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100% 수용한 다음에 예. 이 LS전선과 가온전선이 추정한 미국 법인의 영업이익을 갖다가 설령 수용할지라도 그것만이라도 그러면 정당하냐를 본다면 어떻게 추정한다면 3개년도 우리가 보통 주가에 대해서 평가할 때 3개년도의 영업이익을 갖다가 순이익을 바탕으로 이 회사에 이제 멀티플을 부여한 다음에 그 주가를 갖다가 이제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산정할 때요. 그렇죠. 예. 예. 이거는 뭐 모든 기업에 다 정확하게 예. 모두 적용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고평가지 않냐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럼 가온전선 인수하게 된 LS CUS 미국 법인의 3개년도 이제 세후 영업이익을 봤을 때 거기다 PER을 곱해야 되거든요. PER을 곱했을 때
PR을 5배를 곱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82% 가져오게 되니까 5배를 곱하게 된다면 가운전선 주주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손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낙관적으로 추정을 했을지라도 만약 PER 5배. 근데 PER 5배가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중에 PER 5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SK 하이닉스가 PER 5배를 못 받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 법인에다가 그 지분을 인수하는데 법인에다 PER 5배를 천정하는 것도 사실 되게 후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전선 주주들 입장에서 손해다. 근데 만약에 PER을 10배를 쳐준다. 뭐 그럴 수 있겠죠. 10배를 쳐주면은 그땐 가운전선 주주들에게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최적화된 모든 것이 조건이 다 딱 부러졌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PER 5배를 갖다 산정한다면 SK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회사다라고 평가한다면 그래도 손해예요. 근데 SK하이닉스보다 더 2배 더 좋은 회사 그런 회사 몇 개 꼽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전제를 한다면 그때는 가운데서 주주들에게는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의 최적의 결과를 산출했을 때만 가능한 어떤 거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LS전선과 가온전선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법인에 대해서 미래를 최대한 낙관적으로 잡은 수치를 갖다가 반영을 한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가온전선의 이사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사회가 그렇죠. 이걸 했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사실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사들은 주주들을 대신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결정에다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해요. 뭐 캐시플로우 뭐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후 영업이익 흐름이라든지 이걸 다 산정해요. 산정했지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PER 5배만 곱해도 SK하이닉스보다 더 우월한 회사 법인이 그런 회사는 전 못 들어봤습니다. 법인이 이렇게 우월한 회사. 그런다 할지라도 가온전선 주주들에게 손해다. PER 10배를 곱해야지 가온전선 기준 주주들에게는 그나마 손실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들은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잘못된 결정인데 이사들에게 그런 결정을 법으로 물을 수 있는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 그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만들려면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상법 381조 3항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화면에 나오겠지만 381조 3항 현재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만 열심히 일해야 되지 주주를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는 난 회사를 위한 결정이지 주주를 위한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 황당한 일이죠.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주식시장의 주주는 주주 아니냐. 하지만 현행 상법은 그걸 갖다가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나 전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 문제제기가 됐을 때 당시 이영호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동의한다 그랬어요. 심지어 그 작년 24년도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동의를 하면서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 그게 밸류업이죠. 그 밸류업을 하면 법적으로 무엇을 구비해야 되느냐. 380조 3항을 갖다가 한 단어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사는 회사와 주주들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한다. 주주란 단어를 집어넣으면 돼. 아직도 양측이 다 합의했다면서 양측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안 하고 있어요. 개정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도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오늘 LS전선과 가온전선의 특이한 지분 교환 방식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네요. 뭐 가온전선의 주주들을 위한 전략인지 아니면 LS전선의 그 경영권을 가진 이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전략인지 어쨌든 이런 맥락이 상법 개정안 이슈와 좀 맞닿아 있다라는 구조로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시장 참여자 여러분들 이 이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대담한 내담 진행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관심 많으신데요. 혜진이 형도 돌아왔다고 합니다. 친근하게 그렇게 부르신 분들이 또 많아서 골라봤습니다.
이혜진 창업자는 1999년 네이버를 창업했습니다. 한때는 은둔의 경영자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만 7년 만에 이사회 의장으로 컴백을 합니다. 앞으로 경영 전반에 등판을 하는데 과연 네이버는 괜찮을지 그리고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진 창업자 전면에 이제 등판했는데 앞으로 네이버는 늘 그렇다시피 최근 강조했다시피 AI 시대를 열면서 그쪽으로 강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챗 GPT 그리고 딥시크의 거센 공격 정말 정신없습니다. 떨어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AI 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히 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이혜진 창업가는 항상 최근에 이런 얘기를 또 강조했습니다. 소버린 AI라고 소버린 같은 경우에는 주권, 독립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의 나라,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 한국어, 한국 문화로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하자라는 의미로 통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걸 해야지 데이터와 AI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거는 사냐 죽으냐의 문제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또 네이버가 실적을 꽤 잘 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기도 했는데 작년 매출을 보니까 10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 플랫폼사 최초로 10조 클럽을 달성한 거라서 의미가 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분석해 보면은 작년 4분기 서치 플랫폼 이 매출이 1년 사이에 15% 가깝게 성장을 했는데 최근 오픈 AI 이쪽으로 많이 쓰시면서 AI 검색에 대한 니즈가 왕성한 상황에서 이 네이버의 서치 플랫폼이 이 정도 나왔다. 이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네이버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자체 개발한 그런 플랫폼이고요. 하이퍼클로바 X라고 하는데 이쪽에 고도화해서 집중 전략을 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이버 앱에 뭐 검색, 쇼핑, 광고, 커뮤니티, 클로바노트, 취직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안에 AI 기술을 녹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온 서비스 AI 전략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사활을 걸면서 이쪽으로 돈 벌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AI 기술 개발에 대한 능력이 없는 그게 좀 부족한 중동과 아세안에 수출하는 이 전략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게 네이버의 야심찬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참고로 최근 가입자가 증가했다라는 걸 넷플릭스 효과를 봤다라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월 4,900원의 네이버 멤버십을 가입하면요. 월 5,500원의 그 상당에 해당되는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데 물론 돈 주면 더 윗단계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왠지 1+1 그 묶음 판매 전략 같잖아요. 그걸 번들링 전략이라고 합니다. 마케팅의 용어인데 이거는 중요한 게 새로 가입된 가입자가 나가는 확률이 적어서 번들링 효과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이버가 이 전략을 펴면서 작년 11월 이후에 멤버십에 가입한 신규 등록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일평균 신규 가입자가 이전 대비 1.5배 늘었다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멤버십의 신규 가입자의 60%가 30, 40 세대인데 이들이 쇼핑을 네이버 안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커머스 사업으로 확대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 2 공개 이후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진 상황이고 최근에 주지훈 배우의 매력이 터지던데 중증 외상센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만찢남 얘기는 나오고 그러면서 넷플릭스 최근 볼 게 많네라는 흐름으로 네이버와 윈윈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광고와 커머스 쪽에서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최근 네이버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오늘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딥시크 등장으로 오히려 네이버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딥시크가 AI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료 규모를
적은 투자의 규모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오픈소스 진영인 국내 기업은 유리합니다. 100% 오픈소스는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네이버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최근 증권사 보면 IBK 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상당 부분 좀 올렸는데 3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독보적인 AI 기술력이 미래 가치를 반영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자, 네이버가 더 살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 전략 삼아서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 전략 앵커 브리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네이버의 주가도 잘 가고 있고 오늘 우리 시장 관세 충격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에 상호 관세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 전환했어요. 예.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 이 관세 충격을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갈지 여부를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네, 위기를 잘 넘기는 그런 한 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시청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